자, EBS 수능 특강 적용 7강에 있는 점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소주제는 문단별 소주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어요. 점도의 개념과 중요성, 그 다음에 절대 점도에 대한 그 언급을 두 개에 걸친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절대 점도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개념과 단위, 그 다음에 상대 점도 측정을 하는 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오스트발트의 점도계랑 그 다음에 공낙하법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대충 이런 흐름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미리 좀 프리뷰처럼 얘기를 해보자면 점도의 개념을 일단 좀 저 앞에 소주처럼 점도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나 액체와 같은 유체가 흐를 때 그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점도의 개념을 우리 그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 유체가 흐를 때 저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고, 점도라고 하는 것은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서양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수출 부분에 관련돼서 있는데 그 긴 석유 파이프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 석유 파이프라인에서 이거 흘러갈 때 이 점도에 따라서 좀 더 많이 가고 덜 가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자, 꿀이나 물엿과 같은 액체들은 끈끈한 정도가 물과 다르며 이것들을 흐르게 하면 흐르는 속도 역시 서로 다르다. 그래서 점도의 개념이라고 여기 좀 써놓기는 했는데 차례차례 지문 이해를 위해서 끈끈한 정도죠. 두 번째 문장에서 밑줄 들어갈까요? 끈끈한 정도 일단 밑줄 들어갑시다. 끈끈한 정도. 끈끈한 정도는 물질마다 다르며 끈끈한 정도에 따라 액체의 흐름이 다르다. 해서 끈끈한 정도는 물체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거에 의해서 흐르는 속도가 달라진다. 뭐에? 액체의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끈끈한 거에 따라서 액체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구나. 끈끈한 액체일수록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액체 흐름이 달라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막연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이 액체라고 하는 놈은 만약에 끈끈하면 그만큼 이 끈끈한 정도, 끈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저항을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이유를 생각하면 끈끈한 정도, 흐름에 저항을 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흘러가는 거에 저항을 하게 돼요. 이러한 성질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점도인데 점도란 점도의 개념이죠. 그래서 기체, 액체와 같은 유체가 흐를 때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점도의 개념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여기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 바로 점도의 개념에 해당이 된다. 플러스 여기다가 유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유체라고 하는 것은 기체와 액체, 흘러가는 성질이 있는 것을 뜻하는 건데 기체와 액체가 바로 유체입니다. 유체가 흘러갈 때 저항하는 성질이 바로 점도의 개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점도라고 하는 것을 꼭 정리해 둡시다. 요게 중심화제예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중심화제이다. 계속해서 점도는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흐름을 이해 부분인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점도라고 하는 것은 흐름을 이해할 때 액체나 기체, 그죠? 유체죠. 유체가 흘러갈 때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점도에 이해를 할 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점도의 개념이 쓰임새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라고 그랬으니까 네 번째는 예를 들어, 그 부분으로 밑줄 들어갑시다. 예를 들어라고 했으니까 이 글의 논지전개 방식의 특징이 하나 더 나타나죠. 논지전개 방식은 예시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앞에 개념을 정의하는 거니까 이것도 개념을 정의한 부분도
논지 전개 방식이 되는 거죠. 논지 전개 방식 첫 번째는 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다음 논지 전개 방식 두 번째는 예시를 들고 있다. 액체 점도는 파이프라인으로 원유, 화학 약품 등을 보낼 때 플랜트의 배관 설계 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다? 네, 플랜트 배관인가요? 원유라든가 뭐 약 같은 거 대량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플랜트 배관 설계를 먼저 썼네요. 배관 설계, 그 다음에 네, 원유라든가, 그죠? 그 앞에 있는 거, 원유, 화학약품 보낼 때 화학약품, 요 정도만 써도 화학약품을 보낼 때, 그죠? 네, 요렇게 예시의 종류가 여러 개가 열거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료, 인쇄, 식품에서 물건 겉에 칠하는 어떤 그 칠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료, 그 다음에 네, 인쇄, 식품, 이렇게 됐네요. 인쇄, 식품. 이것들은 예시인데 이것을 따로 밑줄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넘어가도 사실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 의약품, 화장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의약품이라든가 네, 화장품 등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있어요. 화장품 통해서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그것도 점도에서 흘러나올 수도 있고 꽉 막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 실생활에서 진짜 뭐 로션 같은 거 쓰다가 구멍에 그 점도가 딱딱하게 굳어서 안 나와서 그거 딱 걷어내면 뽕 하고 다시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점도와 관련이 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다?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점도에 대해서, 네, 이 점도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예시죠. 이 예시가 바로 이 점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끔 예시를 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네, 첫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봤죠? 다음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두 번째 문단, 이 문단. 자, 그래서 그럼 점도와 관련된 게 또 뭐가 있을까? 원형관의 내부에 꽉 채워져서 흐르는 액체를 생각해보자 해서 여기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바로 이어받아서 설명하는 것이 논지 전개 방식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논지 전개 방식. 야, 논지 전개 방식 세 번째, 가정을 사용하고 있네요. 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유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르는 것을 아는 거기 때문에 가정적 유추에 해당이 되죠. 자, 논지 전개 방식이 좀 나타나고 있고, 원형관 속에 들어있는 액체 기둥은 동심층, 즉 동심원통의 액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한자어로 보이네요. 그래서 두 번째는 네, 동심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밑줄 쳐두겠습니다. 원통형 배관 안에 여러 가지 액체 기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액체 기둥은 동심원통의 액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심층, 요거를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안쪽에 있는 여러 층들은 바깥쪽에 인접해 있는 층보다 빨리 흐르며, 자, 세 번째는 안쪽이 빨리 흐른다.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거기 밑줄 쳐서 빨리 흐르며 까지 밑줄 쫙 쳐두세요. 이렇게 빨리 흐르며 안쪽은 빨리 흐른다. 이때 흐름의 속도는 관의 중심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앞부분에 예, 흐름을 이해할 때 중요하다고 그랬죠. 흐름의 속도는 중심부로 갈수록 빠르고 원통의 중심에서 가장 빠른 속력을 보인다. 중심이 네, 가장 빠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 가운데서 이렇게 팍 나가는 거구나. 이런 흐름을 뭐라고 한다? 층류에서 층류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이것을 층류라고 한다. 네, 층류 동그라미 쳐서 여기 체크했던 것들을 점표로 연결을 합시다. 아, 층류라고 하는 말로 기억하면 되겠군. 동심층이 있고 이 동심층이 이 층류의 부분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여기서 보니까. 자, 다음에 이를 이론적으로 취급할 때는 가상적인 동심 원통으로 구성된 액체에서 각 원통들이 이러한 층들의 속도 차에 의해 힘을 받게 되는데 이를 진단 응력이라 한다. 해서 네 번째는 진단 응력. 네모칸 칠까요? 네, 진단 응력. 전단 응력이네요. 네, 왜 진단으로 보였지? 자, 전단 응력. 오케이. 전단 응력 네모칸. 액체가 원통에서 네, 속도 차이가 나고요. 힘을 받게 된다. 속도 차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힘을 받는다, 받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때 유체의 흐름을 구성하는 동심 원통에 따라 속도 차이가 나는데 전단 응력은 이러한 속도 차이의 기울기인 전단율에 비례하게 된다. 해서 그냥 다른 걸로 하려고 했더니 요게 1번이 돼야 될 것 같고 뒤에 걸 읽으니까 요게 2번이 되죠. 전단율에 비례한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정단율은 또 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전단율 거기 간단하게 짧은 어구로 좀 설명이 되고 있네. 속도 차이의 기울기죠. 그래서 전단율은 요거는 바로 앞에 있는 속도 차이의 기울기다라고 하는 부분을 밑줄 쳐서 여기에다가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전단율은 바로 속도 차이의 기울기. 자, 이것인데 그럼 여기 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속도 차이의 기울기니까 이 전단율을 갖고서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속도와 기울기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를 예시를 들면 기울기가 커지게 되면 기울기가 만약에 커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울기가 커진다면 전단율은 어떻게 될까요? 전단율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전단 응력이 커지기 때문에 전단 응력이 커진다. 요거는 한글로. 자, 그래서 요 밑으로 지금 생각해 본 건데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것 3번으로 하나 더 체크하면 흐름에 저항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저항이 커지면 전단 응력도 커지게 됩니다. 기울기가 커져도 전단 응력이 커질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짐작할 수가 있고, 저항이 커져도 전단 응력은 커진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하나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갑시다. 따라서 전단율과 비례상수의 곱으로 전단 응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 비례상수가 점도이다. 이야, 밑줄 쳐볼까요? 전단율과 비례상수의 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5번에서 전단율 곱하기 이렇게 써볼까요? 공식처럼 전단율 곱하기 비례상수라고 쓸 수 있겠네요. 요것이 바로 뭐라고? 진단응력이다. 진단응력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요것이 4번으로도 쓸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례상수. 그래서 이 비례상수가 바로 뭐라고? 점도. 비례상수가 점도이다. 요거를 또 같은 말로 절대점도라고 부른다니까 절대점도도 여기에다가 써놓으면 되겠네. 이것은 절대점도. 뭐와 구분하기 위해서? 상대점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절대점도는 상대점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우리는 그 주의사항만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도 이렇게 마무리. 사실 이 5번으로 체크한 건 저 전단 응력에 관련된 하위 내용이에요. 그래서 4번과 5번을 같은 걸로 좀 봐라. 여기 추가 설명이 있어서 좀 독립시킨 거고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문단, 3문단. 세 번째 문단은 첫 번째 절대점도가 절대점도에 대해서 첫 번째 푸아즈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P로 되어 있죠. 푸아즈
단위를 사용한다라는 점.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또 하나가 더 있죠. 두 번째는 간단한 기구로 상대 점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점도, 그 마지막 문장이죠. 마지막 상대 점도를, 자, 간단한 기구를 이용하여, 마지막 문장쯤에요. 상대 점도를 밑줄 치죠. 상대 점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 점도를 측정해서 어떻게 한다고? 절대 점도를 파악하는 거죠. 절대 점도를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점도 간단히 알아낸다, 파악한다. 이렇게 그냥 정리만 잘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절대 점도의 단위가 좀 독특하게 나온 게 푸아즈 단위를 사용한다. 푸아즈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한다. 자, 세 번째 문단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단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문단. 네, 여기 바로 앞부분에서 상대 점도를 측정해가지고 상대 점도를 간단히 알아낸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 네 번째 문단은 상대 점도의 측정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주제도 미리 얘기했지만 오스트발트의 점도계를 사용해서 상대 점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상대 점도의 개념부터 좀 들어가고 있나요? 첫 번째는 상대 점도의 개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상대 점도의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상대 점도의 개념. 자, 기준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 점도는 기준 물질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 물질이 뒷부분에서 뭐라고 언급하고서 기준 물질이 보통 물이 많이 사용이 된다. 물 사용을 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 상대적인 값이다. 특정 물질의 상대적인 값. 이것이 상대 점도의 특징입니다. 특정 물질에 대해서 상대 점도의 값을 단위가 없는 값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대 점도의 개념이죠. 요렇게 좀 끊어야 되겠네요. 근데 문장이 안 끊겨서 요게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렇게 끊어서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어요. 단위 없음. 그냥 쓰는 건가? 그 다음에 기준 물질로는 물이 자주 쓰인다. 해서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니까 기준 물질로는 물이 쓰인다. 물이 쓰인다. 좀 중복이 되죠. 저 빨간색으로 같이 붙여놨으니까 상대 점도에 대해서 개념과 그 다음에 특징, 단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징이겠죠. 그래서 상대 점도에 대한 개념적인 특징이 단위가 없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사용이 된다라는 점이죠. 두 번째네요. 오스트발트 점도계죠. 점도계. 얘의 특징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면 되겠네요. 오스트발트의 점도계. 자, 근데 이 오스트발트 점도계가 바로 뭐라고? 그림 1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림으로 되네. 그림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상대 점도를 파악하는 기계입니다. 상대 점도를 파악하는 도구다라는 점. 파악 도구, 요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오스트발트 점도계의 하위 특징을 그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유체, 기체나 액체라고 그랬죠. 유체의 흐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흐름을 육안으로 관찰을 하고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해요. 육안 관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거리죠. 그래서 화살표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일정한 거리와 그 시간을 재는 장치까지 밑줄 치면 되겠죠.
여기에 키워드는 요거일 것 같네요. 네, 일정한 거리를 시간을 재는 거죠. 그래서 육안으로 보는 이유가 거리를 이동한 시간을 측정하는 거겠구나. 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투명 모세관이죠. 그래서 육안 관찰 요 부분과 관련이 돼서 네, 여기에다 하나만 더 쓸게요. 투명 모세관으로 만들어졌다. 투명 모세관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왜 투명이었을까? 네, 투명자에다가 네모칸을 쳐두고 별표 칩니다. 자, 육안으로 관찰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투명해야 되겠죠. 오스트발트 점독에서 측정되는 것은 상대 점독의 네, 밑줄 쳐두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상대 점도를 파악하는 도구라고 미리 정리해놨습니다. 자, 기준 액체로는 특정 온도의 물이 사용이 된다. 그거는 이미 앞에서 네, 기준 물질, 물 사용한다는 거니까 알 수 있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자, 오스트발트 점도계를 이용하여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요체는 이제 중요한 점은 해서 그 부분부터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사문단 계속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사문단 계속. 그래서 저기 2번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제 3번으로 좀 바꿀까요? 요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체 부분부터 좀 가로를 쳐볼까요? 요체부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준 것 같은데 요거를 또 정리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일정한 부피를 가진 액체라는 점도 네, 주요 내용이겠죠. 부피가 일정해야 돼요. 그 액체가 있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이니까 뭐 아래로 보통 흘러가겠죠. 길이와 반지름이 알려진 모세관을 통해 해서 모세관은 길이와 반지름이 알려져 있어요. 모세관을 통해서 일정 거리를 네, 모세관에 네, 일정 거리를 이동하는 거죠. 네, 일정 거리 이동 이렇게 할까요? 일정 거리를 공간적으로 이동을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시간 측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시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오스트발트 점도계를 사용하여 점도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이 부분이 2번으로 해서 오스트발트 점도계의 상대 점도 측정 방법이라고 우리가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오스트발트 점도계에서는 다른 두 액체 1과 1에 해서 요거 예시적인 거니까 쭉 넘어가죠. 여기서 D는 액체의 밀도이고 T는 그림의 두 기준선의 거리만큼 액체가 흘러내린 데 걸린 시간이다. 해서 기호적인 부분에서 네, 좀 체크를 하자면 기호적인 부분을 그래도 무시하고 가기에는 좀 그럴 수 있어서 D는 밀도고요. 네, D는 밀도. 예, 요 정도는 좀 알고 가도 돼요. 단위는 알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T는 네, 걸린 시간. 만일 물질 2가 기준 액체라면, 그래서 물이 주로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질 2가 기준 액체라고 한다면 하는 부분에서 물질 2는 당연히 물이겠죠. 앞부분에서 기준 물질로 물이 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요거 묶어서 이렇게 할게요. 기준 액체 물이고 N1을 구한다. 밑줄 칩니다. 이 부분은 네, N2가 되는 거고 N2의 값은 1이 되는 거죠. 물이 1이니까 물이 기준 액체일 때, 기준 물질일 때 1. 요거 N1은 네, 물질 1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물질 1의 상대 점도에 해당이 되겠구나. 상대 점도이겠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여섯 번째는 자, 만일 부분부터 또 들어갑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식이 있는데 그 식을 수학적으로 다 계산하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액체 1의
절대 점도가 된다. 만일부터 액체 1의 절대 점도가 된다. 절대 점도가 된다. 네, 물결 밑줄 치고요. 액체 1의 절대 점도를 지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부분이 별표죠. 이 별표에서 상대 점도를 이용해서 이용하여 뭐를 구했다고? 절대 점도를 구한 거죠. 절대 점도를 구했던 방법입니다. 지금 요 만일이라고 하는 요 부분의 내용은 상대 점도를 이용해서 절대 점도를 구했던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점도 네모칸. 네, 절대 점도를 드디어 알아냈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대 점도를 구하는 건데 이것을 만약에 계산식을 동원해서 진짜 계산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과학이에요. 자, 5분단 한 편 하고 좀 되는데 이제 긴 내용이 좀 지나가서 아마 간단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점도가 크다라고 하면 저 관안을 안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찐득찐득하니까 안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결론만 보면 돼요. 오스트발트 점도계로 측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에는 오스트발트 그죠? 네, 오스트발트 점도계를 통해서 네, 구할 수가 없어요. 점도계를 네,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예, 요걸 공낙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액체의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도가 그때 네, 오스트발트 점도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공낙하법을 뒤에 나오는 공낙하법을 사용하는 원인이 됩니다. 네, 공낙하법 공식으로 써놔야 되겠네요. 공낙하법. 네, 네모칸 칩니다. 오스트발트 점도계도 있는데 공낙하법을 사용한다. 이 공낙하법도 역시 네, 상대 점도를 구하는 거죠. 상대 점도를 구해서 절대 점도를 네, 파악하는 거죠. 역시 계산적으로 절대 점도를 구해내는 겁니다. 저 빨간색들은 네,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죠. 치료 액체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낙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유관으로 측정 밑줄 들어갑시다. 이것도 공을 낙하시키는데 이것도 그냥 공기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액체에다 퐁당 담가서 떨어뜨리는 거죠. 밀도를 알고 있다. 이것도 좀 밑줄 쳐주세요. 밀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밀도를 알고 있는 그죠? 네, 밀도를 알고 있는 작은 공이에서 밀도를 알고 있음 이퀄 뭡니까? 작은 공입니다. 네, 작은 공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밀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해당 특수 액체의 상대 점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일정한 거리에 대해서 네, 거리 나왔네요. 일정한 거리에 대해서 거기에 낙하한 시간을 유관으로 측정하는 거죠. 일정한 거리 낙하한 시간을 유관으로 우리의 눈으로 측정한다. 이거는 오스트발트 점도계랑 똑같네요. 유관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해요. 근데 거리와 시간을 측정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밀도를 알고 있는 어떤 작은 공을 그 액체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네 번째 작은 공인가요? 네, 네 번째 그 공은 그 공이에요. 다시 한번 공. 네, 작은 공. 자, 관의 반지름보다 작아야 돼요. 관의 반지름보다 작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액체 또는 액층이라고 되어 있죠.
액층에 뭐가 나타난다고? 잡아끄는 효과. 다시 한번, 네, 잡아끄는 효과 밑줄 들어갑시다. 잡아끄는 효과가 발생이 돼서, 네, 효과 발생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값이 부정확해지는 거죠. 측정값입니다. 값이 부정확해진다.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값이 부정확해져요. 요거 아마 체크돼야 될 요소네요. 자, 다시 관의 반지름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육안으로 일정한 거리, 이동한 거리와 낙하한 시간을 측정을 해서 네, 상대 점도를 구해내는 거예요. 이것도요. 육안으로 관찰하는 제한된 높이의 공 낙하법 실험에서는 기준 액체는 식용유와 같이 상당히 큰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정확한 값을 구하고 있다. 기준 액체부터 밑줄 들어갈까요? 앞부분에서는 기준 액체가 물이었는데 여기에서의 기준 액체의 특징은 예시 빼고 뭡니까? 큰 점도. 그죠? 기준 액체는 큰 점도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 큰 점도가 있어야 끈끈해야 네, 정확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정확한 값도 밑줄 쳐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준 액체의 예시는 뭐라고 하고 있다? 식용유라고 하고 있죠. 식용유.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네, 또 빨간색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 왜 이렇게, 네, 큰 점도, 기준 액체는 점도가 커야 되는가? 그래야 정확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봤을 때, 이 점도가 크면, 네, 공이 낙하하는 속도가 빠를 일은 없겠지. 네, 느릴 거예요. 공의 낙하 속도가 느리게 되면 그 일정한 거리를 낙하하는데 소요되는 그 시간 측정이 쉽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 측정이, 네,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 그 시간 측정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워질 것이다. 왜? 천천히 가니까 쭉쭉쭉쭉쭉쭉쭉쭉 몇 초 걸렸군. 시간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모든 물질의 점도는 온도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므로 어떤 유체의 점도는 온도와 함께 제시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구나. 온도도 네모칸 쳐둬야 되겠죠? 앞에서는 점도, 그 다음에 낙하 시간, 거리 이것만 봤는데 자, 온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온도는 네, 점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온도에 따라 물질의 점도가 달라지는 거죠. 물질의 점도가 다른 값을 가진다. 25도인지 몇 도인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도가 다른 값을 가진다. 온도에 따라서. 온도는 점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온도는 점도에 영향이 있구나,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